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의 정국민입니다. 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자동차 산업의 미래인데, 보통 이제 제 강의에서는 동대 교수는 재미있는 얘기를 안 하고요, 틀린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맞는 얘기만 철저히 팩트만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전에는 저도 흐름에서 결론을 냈는데, 오늘 회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좀 어떤 미래 변화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서 좋겠다 하셔가지고, 거꾸로 이제 그 미래 변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맞춰가기 위해서 회사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가,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원래 전공이 제어가 전공이고요. 박사과정에 이제 선배님들이 벤처 창업을 해서 거기에 몇 년 다 있었고요. 휴대폰 쪽에 벤처를 하다가 SK텔레콤을 거쳐서 국민대학교에 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휴대폰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동차 쪽을 2005년도에 학교 오면서 자동차공학과 교수님들하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2005년도가 이제 그 휴대폰의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과제가 없고 자동차과 교수님들께서 같이 하자 그래서 시작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자동차 쪽하고 사람들 스마트폰 쪽 좀 보고 있고요. 자동차 쪽에는 지금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차량의 EBS 시스템 쪽에 인피니언이라고 독일 마이컴 회사가 있습니다. 센터를 저희가 위치해서 하고 있고요. 현대 오토론 쪽에 오토사라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있는데, 그걸 좀 저희가 센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하고 에이다스 쪽이 좀 있고, 헤드윈 쪽에 하는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 네트워크 쪽 보는 게 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국내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의 자동차 전기전자 통신 전문위원장을 좀 맡고 있어서 TC22에 보면 S30이라고 32가 전기전자 쪽인데 미러 커뮤니티 위원장을 맡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끔 컨설팅 일이 조금 있습니다. 2월까지 삼성전자 쪽에 사업인터넷 분과 자문위원을 2년간 했고요. 작년에 한 6개월 동안 네이버에서 이제 스마트카 자율주행 자문위원 6개월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서 운영하는 센터들인데, 그래서 저희 보면 이제 안드로이드 강의도 한 몇 년 했고요. 미국 연구원 가서도 한 학기 했습니다. 지금 요새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쪽은 이제 어떤 자동차 쪽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오토사 쪽을 좀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을 좀 쓰고 있는데요. 처음에 전시에 나갔는데 기사에 나오는 거하고 제가 보는 거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엔지니어 입장에서 글을 써보자 하면서 글을 쭉 써왔고요. 쭉 이제 아이뉴스 24 쪽에 올리고 있고요. 여기저기 가끔 이제 방송에 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제가 나갔던 SBS 투자자들 프로인데, 이게 이 자동차 산업의 변화랑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발표를 여기저기 나가니까 작년 10월에 학생들이 일요일날 찾아와가지고 교수님 왜 발표 좀 그만 다니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랬더니 교수님 발표자를 만든다고 저희가 공부를 못하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 우리 저 그러면 회사 강의만 나가자. 회사 강의만 나가는데 회사 강의도 좀 많아져서 자꾸 좀 눈치를 주고 있습니다. 혹시 학생들 얼굴을 보시면 수고했다 한마디 좀 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4차 산업혁명의 의미나 이런 거 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시장이 변화하고 미래 진화 고려사항에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가보면 토론이고 방송이고 좀 가보면 다보스 포럼의 4차 산업혁명의 의미가 있느냐, 또는 미국에서 그걸 안 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1차, 2차, 3차가 있으면 3차 산업혁명, 정보통신혁명에서 엄청난 성장을 거뒀고 거기까지는 앞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정의하는 4차 산업혁명은 뒤처져 있어요. 그걸 어떻게 빨리 갈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고요.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인데, 이렇게 봤더니 이게 변화가 너무 빠르고 범위가 넓고 파괴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3차로 보기는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4차로 하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4차로 볼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흐름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져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걸 빨리 따라가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성장,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서 기존 산업을 바꿔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모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3차 산업혁명에서 정보통신이 주요 키워드가 되죠. 정보통신에서 연장선에서 이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라는 키워드가 나오고요. 인공지능이나 로보틱스가 가져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3D 프린팅하고 신소재, 바이오 부분이 있고요. 오늘 다른 게 이제 제조업의 변화는 두 번 일어나는 거죠. 인공지능과 로보틱스에 의한 제조의 최적화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3D 프린팅에 의한 변화 두 단계 이제 변화가 있을 거고요. 내가 시장에서의 의미를 보면 정보통신의 발달은 세상을 좁게 만들었고요. 저기 아프리카 구석에 있는 제품도 전 세계에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 개인의 감성을 극대화합니다. 개인의 감성을 세분화해서 나눠지다 보면 다품종 소량 생산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세세하게 개인의 감성에 맞춘 제품들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추려면 공정 혁신과 수직 계열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걸 전 세계로 보면은 글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기존에는 전 세계를 단일화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부분에서 또 이제 세분화돼서 한국에 맞게, 중국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들어가며 그리고 이제 이 스몰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조 사업 아니면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작은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일으켜야 되는 부분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있고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변화는 생활이 편리해지고요. 생산이 풍요로워지면 문화가 발달합니다. 거기에서는 그리스 시대나 르네상스 시대나 조선 시대에도 한자 딱 던져놓고 순간적으로 이제 어떤 시가 딱 나왔죠. 그런 어떤 예술적인 감각들이 중요해지는데 다만 그렇게 가려면 이제 부의 분배에 대한 부분이나 정보의 평등성, 민주주의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게 긍정적으로 못 가고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부의 독점이라든가 통제 사회가 올 수가 있습니다. 부의 독점이라는 부분은 이게 어떤 한 나라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흐름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에게 위협을 줄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굳이 쓸 필요가 없고요. 이끌어가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일본 같은 경우에는 3차 산업혁명에서 일본이 왜 실패했나를 철저히 반성을 하고 4차 산업혁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삼성이 하나를 얘기했을 때 경제산업성 장관이 나서서 얘기합니다. 왜 이게 4차 산업혁명, 이게 우리가 실패한 모습이고 일본 기업이 배워야 될 거고 어떻게 보면 호들갑일 수 있어요. 일본이 변화하는 모습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다보스 포럼에 보면 민주주의 얘기 그리고 각 개인이 파워를 가져야 되고 정보의 평등성을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계속 저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다보스 포럼의 이제 자동차 관련 주요 변화 시점을 잠깐 보겠습니다. 웨어러블 인터넷이 있습니다. 인류의 10%가 인터넷에 연결된 의견이 있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올해부터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뭐가 가냐면 사용자 모니터링이라는 게 갑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작년 사고 났는데 거기에 법적으로는 운전자가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인할 때부터 지금 제도에서는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자동차가 잘못 동작을 해도 운전자가 그걸 막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사용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고 있다고 경고를 줬는데 손을 안 대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자 책임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레벨 3부터는 기계 중심의 자율주행차가 된 반대로 사용자가 수동 운전하다가 잘못 가면 자동차가 그걸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사용자의 상태 체크의 부분이 이제 자동차에서 중요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사물 인터넷, 일종의 센서가 인터넷에 연결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제조업에서 3D 프린터가 제조업에 가져오는 변화가 하나 있고요. 이 디지털 존재성은 이게 또 이제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자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 우리나라 법 체계 하에서는 법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차에서 휴대폰을 쓰면 안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쓰고 싶거든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의 측면이 있고요. 이제
이런 디지털 존재성의 부분이 조금 더 세질 거고요. 블록체인 얘기가 나오는데 블록체인 얘기가 자동차의 얘기가 없다가 최근에 도요타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량의 데이터를 쭉 분류해서 어떤 데이터는 보안을 강하게 해야 되고 어떤 데이터는 공개할 수 있고 어떤 데이터는 보험사에 주고 어떤 데이터는 개인이 판매할 수 있고 나누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차가 됐을 때 차가 정비나 세차 주유를 하면 갔다가 올 거죠. 그럼 페이먼트를 어떻게 하나요? 아, 그거는 가상화폐로 하자. 이런 연구들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공유경제가 가져오는 파괴력이 엄청 무서운 부분이고 스마트 시티나 자율주행 차에 대한 부분들 이런 정도가 이제 그 자동차 산업의 변화랑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보면 부정적인 영향의 직업 감소라든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법규 위반 벌금으로 의존성이 높은데 이게 사라지면 지자체가 약해질 거고 정부가 약해질 거고 뭐 전세 통일 정책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좀 있고요. 스마트시티의 부분에 이제 신호등이 없는 도시가 최초로 등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라스베가스에서 아우디가 하고 있는 게 타임 투 그린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신호등이 언제 변하는지를 차량한테 알려줍니다. 이걸 사실 왜 만들었냐면 차에서 이제 ACC 플러스 엘카스 기능을 도심에 놓으면 앞차를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앞차를 따라가는데 앞차가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튀어나갔습니다. 그럼 뒷차는 쏜살려 지나가면 교차로에서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신호의 변화 부분들을 차량에 알려주는 부분들 이게 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게 되면 신호등 없는 도시가 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전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다양한 부분들, 사이버 어택에 대한 부분들 이런 문제점들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왜 자동차입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면 서울의 아파트 값이 평균 값으로 3억 정도 하면 예를 들어서 3억을 대출받는다면 1년에 한 8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대자동차의 작년도 평균 판매량이 2,700만 원 국내에서 그거를 한 3천만 원 정도 잡고서 평균 신차 교체 중에 지금 한 6년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고 6년 잡으면 감가상각이 1년에 한 500 정도로 나올 수가 있고요. 물론 저 중고차 가격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블로그에 분석해 놓으신 거 보면 보험료 쭉 따지면 한 300 정도 가요. 800만 원. 사교육이 월 평균 30만 원입니다. 또 곱하기 12 하면 400만 원. 800, 400이면 대한민국 평균 연봉 4천만 원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정부정책이 임대료를 낮추고요. 임대료를 낮춰야 소득 증대 효과가 있는 거고 차량에 대해서도 낮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차는 충분히 뭐냐면 비용을 최적화할 여지가 좀 있다는 얘기예요. 차값이 점점 비싸집니다. 센서 계속 들어가고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가격이 좀 증가하고 그리고 쭉 봤더니 개인이 하루에 평균 사용하는 사용률이 5%랍니다. 개인 차량입니다. 저도 비슷해요. 한 40분 갔다가 40분 오고 뭐 때로는 뭐 집에 두고 올 때도 있고 대중교통 이용하면 5%니까 이거면 충분히 공유로 이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유를 통해서 비용 감소가 가능하다는 부분이고요. 연결성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데 이 전화를 못 받으면 답답해.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 공간의 최적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 그리고 집에서 듣던 부분, 음악을 차에서도 들을 수 있고 그런 공간 연속성이 나오는데 자동차가 4차 산업혁명에서 자꾸 나오는 얘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도전자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큰 변화는 주문형 교통 시스템입니다. 주문형 교통 시스템은 이제 이게 지금 필요하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지금 뭐 승차 공유를 부르든지 택시를 부르자면 저희가 타고서 내리면 그 차가 또 다른 사람을 태우러 가는 거죠. 이게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결국 주문형 교통 시스템이 도시 내에 대중교통을 다 무너뜨릴 거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승차공유 우버 서비스 같은 경우 운전자를 대체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맞춤형 자동차가 나옵니다. 전기차 플랫폼으로 밑을 다 감싸면 위에를 3D 프린팅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자동차에도 디자이너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해질 거고 수많은 이동성들이 나올 거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동차를 만들면 그게 안전하다. 어떻게 될까요? 이게 또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게 뒤에 이제 적어놨지만 지금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 보면 어떻게 정책을 펴고 있냐면 도심에서 주행 속도를 50km로 낮춰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형 전기차가 도로를 달릴 수가 있어요. 사고에 걱정 없이. 그 정도로 보면 부딪혀도 별 사고 없고요. 그래서 그런 도시 정책하고도 좀 맞물려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이제 스마트시티의 변화. 즉 차가 줄어들면 도시 주차장이 늘어나고 사용률이 늘어나는 거예요. 도시가 상당히 깔끔해지고.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여기 이제 벤츠의 차량이 나오는 부분인데 어디 가서 이제 사용자를 내려보면 이 차가 도시 외곽에 주차장으로 이런 컨셉도 있어요. 도시 자체의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물류의 배송도 이제 변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두 가지인데 자율주행에는 가장 많이 변하는 부분은 주문형 교통 시스템으로 자율적인 물류 배송을 하는데 이제 아마존이 보는 부분 뭐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문, 쇼핑, 배송까지가 다 일체화됩니다. 그래서 이 배송 산업의 변화가 상당히 커질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서비스로 넘어오겠습니다. 사람이 자율주행에서 운전에서 해방이 되면 결국 콘텐츠 산업이 성장할 거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주문형 오토라는 게 있습니다. 주문형 오토는 정비주의 세차를 내가 부르는 맛을 해주는 거죠. 그게 각각의 회사들이 지금 초기 투자액이 한 1,000만 불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자율주행 차로 가면 뭐 자율형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알아서 주유, 정비, 세차하고 돈 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블록체인이 묶이면서 가상화폐가 묶이면서 금융 시스템의 변화들이 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쇼핑, 이제 배송, 금융 변화 이런 부분도 나타날 수 있고, 맞춤형 서비스 부분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람의 삶 자체가 이제 바뀌어버린다 이런 결론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 산업 변화에 대한 보고서들을 좀 볼 텐데요. 2013년도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2009년도에 미시간주 애나버를 분석한 자료고요. 한 30만 명 되는 도시인데 도시 내에 자동차 대수 20만 대가 있고요. 그 중에서 로컬 트래픽, 도시 내에 이동하는 게 12만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봤더니 1회 거리가 9.3km고요. 그리고 평균 탑승객이 1.3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자동차 가동률은 5%, 개인 차량에 대해서 소형 전기차를 쓰면 훨씬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소형 전기차를 중앙에서 다 통제를 해요. 시뮬레이션 돌려봤더니 18,000대입니다. 단 12만 대를 18,000대로 바꿨답니다. 그래서 한 7분의 1 정도 되고요. 소비자 대기시간 1분 미만으로 만들 수 있고 단 자동차 가동률은 한 70%로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완성차 제조 산업이 이제 후퇴할 수 있고 예측 정비라는 정비를 해야지 계속 돌아다니면 누군가는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아침에 차 몰고 나오면 이 브레이크가 뻑뻑해 핸들이 왜 이래 몸으로 느끼고 정비소로 가는데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우리가 승객이 되면서 누군가는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요. 2015년 12월에 캘리포니아 차량국이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 제도안을 내놨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완성차가 물론 요거는 아니고요. 어디까지는 아니고요. 그 하나의 아니고 이게 제도화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보면 차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대여하도록 했습니다. 대여하도록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운영사가 차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고장이 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운영사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다음에 여기 2014년에 나온 보고서 보면 자율주행의 전기차가 좋답니다. 왜 그러냐면 제어가 용이한 부분이 있고요. 한 1km를 가면 1km를 바퀴 지름으로 나눠보면 딱 1km 가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고장 진단이 다 전기 시스템이기 때문에 별도 센서를 안 붙여도 고장 진단이 용이하다. 그런 얘기 좀 나오고요. 주요 가능성을 보면 차량 이용률 증가하고 비슷합니다. 차량 대수 감소, 자동차 사용의 영향력 저하, 하위 OEM 위기 이런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서비스 산업이 이제 크게 성장할 거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보고서를 나오는 걸 종합을 해보면 소형 전기차 자율주행 무선 충전 카셔링으로 미래 이동성을 해결을 하고요. 그리고 고장 예측 진단 산업, 그다음에 중앙 집중형 교통 시스템, 주문형 교통 시스템이 있고요. 자동차 가동률이 증가하며
융합 산업이 변화, 융합 서비스가 강화되고 차량 내부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고급차의 기준은 이제 인테리어가 될 거다. 그런 얘기도 좀 나오는 거죠. 자율주행에 따른 이제 주요 변화를 보면, 벌써 34분. 자율주행 차가 오면 누군가는 오퍼레이터, 운영사가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카시어링의 형태를 보면 카시어링, 라이드 쉐어링, 승차 공유, 택시 부킹이 있는데 그게 이제 주문형 교통 시스템으로 갈 건데요. 지금 주문형 교통 시스템에 가장 가까운 건 승차 공유입니다. 우리나라가 승차 공유를 빨리 좀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건 5월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보면 2021년에 완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 되면 10년 후에 자동차 수가 20%로 줄어들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줄어들면 뭐냐면 가구당 운송 구매를 우리가 60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좀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00만 원 정도 나가는 자동차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6,600만 원 정도 하면 가계 수입이 10% 인상되는 효과고요. 1조 달러의 추가 가계 수입이 생기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동차가 생길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800을 400 정도만 하면 평균 10%의 효과가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일단은 개인 소유와 공유로 가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 소유를 계속 갈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개인화에 대한 부분들, 사회적 지위에 대한 부분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운전 감성에 대한, 운전이 즐거운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이 보고서에 내린 결국은 이 코스트 문제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내 자동차 수 감소 추세입니다. 2030년이 되면 20% 줄는데 그 중에 60%가 공유 차량이고요. 40%가 이제 60% 공유 차량, 40%는 개인 소유가 남아 있는데 이 까만색 무슨 얘기냐면 그냥 차가 버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쓸모없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5,600달러의 운송비를 절약하는 얘기 나오고, 다른 보고서인데요. 인텔에서 나온 최근 보고서인데요.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더 이상 드라이버는 사라지고 패신저만 남는다. 승객만 남기 때문에 그거를 승객 경제로 정의하고, 그 승객 경제가 가져오는 규모가 2050년에 7조 달러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을 좀 빨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객을 위한 모빌리티, B2B 부분, 주로 이제 트럭 부분이고요. 그리고 새로 부상한 서비스가 3개가 나왔습니다. 상단 보면 승객 경제로 변화를 이끄는 요인이 연결성과 도시화. 도시화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유엔 보고서에 주요 국가의 인구의 70%가 대도시에 밀집됩니다. 대도시에 여러 문제가 나오니까 그거를 소형차, 전기차, 자율주행, 카시어링 우선 충전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미래이동성에서 나오는 해법이 되고요. 모빌리티 에즈 서비스, 그 다음에 가장 저희가 신경 써야 될 건 역시 제도가 안 바뀌면 시장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개인용 서비스에 역시 중형 교통이 최고다. 그런 거 있죠. 출퇴근 우리나라도 뭐 플러스 이런 거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물류 및 배송 부분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앞으로 어느 나라든 운전자 부족이 상당히 심각해질 거라는 거고요. 장거리 운전자, 고령화 이런 걸 통해서 부족해질 거고, 이런 부분들을 자율주행 트럭으로 메꿔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트럭으로 그런 거를 극복하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평균 운전 시간이 1시간인데 그 1시간에 해방되면서 거기에서 콘텐츠 산업이 증가하고 광고주, 대행사 이런 산업이 증가할 거다. 이런 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고요. 네, 여태까지는 그러면은 그 파괴적인 변화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 5대 메이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이동성, 신생업체 구조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요. 2015년에 도요타, 폭스바겐, GM, 르노니산, 현대, 기아였습니다. 2016년이 되면 누가 1등할까요? 디젤 사태를 벌인 폭스바겐이 엉뚱하게 1위가 됩니다. 왜 1위일까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에서는 400만 대를 팔았습니다. 1000만 대. 뭐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소형차 중심의 도시화가 막 가는데요. 그래서 프랑스 업체들은 1위로 떨어졌어요. 푸조, 노시트는 1위로 떨어졌지만 독일차 업체들이 버티는 이유는 중국이 엄청나게 갖다 팔립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베이징에 학교를 갔는데 유럽에서 가장 큰 자동 제어 학교였는데요. 중국 베이징에서
만찬을 어디를 내줬냐면 인민대에다가 내줬습니다. 유럽의 엔지니어 친해지더라고요.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회관을 내줘야 되는데, 아니, 국회의사는 내줘야 되는 거죠. 그 이공계 무대, 스타트업 무대 바뀔 필요가 좀 있어요. 어쨌든 그 유럽의 중국하고 딱 붙어서 가고 있는 트렌드 하나 있고요. 도요타는 작년에 지진 나서 약간 감소했고요. GM, 르노니산이 미쯔비시에서 빅4로 재편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거의 1000만 대 수준이고, 현대가 작년에 좀 감소해서 올해 825만 대 목표인데 중국 시장의 싸기 때가 상당히 고전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할지가 지금 이슈가 좀 되고 있고요. 미래 이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동차사가 10년 전부터 좀 쓰던 용어인데요. 이거 뭔지 아시나요? 미래 이동성을 소개하는데 이 그림을 들고 오는데 이게 뭐냐면 아이폰에서 쓰던 용어예요. 아이폰에서. 그러니까 와이어리스 랜이 있으면 그 핫스팟에서는 와이파이를 쓰고 벗어나면 3G 쓰고 다시 와서 쓰고, 요거를 미래 이동성에 내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도시 내에서는 소형 전기차를 가지고 카시오로 해결하고 도시 밖에 중대인차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의 초점이 도시 내 이동성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도시간 이동성에는 버스나 트럭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파리의 친환경 정책을 보면 도시 내 저속 주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프랑스에서 판매 차량의 80% 이상이 소형 차량입니다. 경고 수준이 50입니다. 그래서 파리가 지향하는 도시, 길가에 나와서 음식을 드세요. 서울이 지향하는 도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미세먼지 심하니까 집에 들어가고 얼마나 문제인가, 그러면 안 되는데 좀 많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유튜브 녹화하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도 정책을 바꾸는 시작했고요. 이 5030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심 주행과 주거 밀접 지역에서 낮추면 소형차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도 이제 이런 정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문제는 뭐가 되냐면 프랑스에서 10% 이상의 소형차가 팔리면서 프랑스 업체들이 1위로 떨어졌습니다. 딜레마가 약간 있긴 해요. 미래 이동성 전략을 보면 벤츠나 우버나 테슬라가 서로 사업력이 약간 다르지만 진화 방향이 비슷해요. 주민형 교통 시스템을 보고 있고요. 우버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승차 공유 서비스에서 자율주행 차량 도입하면 주민형 교통 시스템을 만들어 대중교통과 경쟁할 거야. 벤츠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율주행 기술이 있고 카트고라는 차량 공유 서비스가 있으니까 두 개를 합치면 우리도 주민형 교통 시스템이 가능해. 그런데 벤츠가 얘기하는 부분이 공유경제에서 의미가 있어. 그런데 말이야, 벤츠의 서비스는 차가 벤츠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공유경제가 보면 포시즌 회장이 서울에 포시즌 호텔을 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에어비앤비와 경쟁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타겟이 다르답니다. 공유경제는 시간은 좀 있는데 돈을 절약하고 싶은 사람이 쓰는 거고, 포시즌 같은 이런 프리미엄 서비스는 시간은 없는데 돈을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거라서 타겟이 다르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공유경제에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율주행 버스, 트럭이 붙습니다. 그게 이제 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벤츠의 마이 택시는 유럽 최대 택시량이에요. 카카오 택시 같은 거. 카카오 택시 분사는 잘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 회사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현대의 미래 이동성 전략도 비슷합니다. 자율주행, 그다음에 여기 IT 컴퍼니, 승차 공유, 차량 공유 이런 부분들은 비슷하게 좀 가고 있고요. 테슬라를 보면 모델 3가 상당히 이제 심각한 위협이 좀 됩니다. 모델 3가 성공하면, 작년에 이제 파리 모터쇼를 갔는데요. 파리 모터쇼면은 프랑스 업체들이 주연이 되는데 이게 불문율인데, 로컬 업체들 무대한 게 작년에는 독일 3사가 전시를 엄청 세게 했어요. 그래서 마케팅 담당자한테 너네 이렇게 됐니 그랬더니, 모델 3가 성공하면 자동차사들에게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차 신모델을 보여줘야 된다. 근데 그게 2017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고 우리가 파리 모터쇼에서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다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덧붙이는 게 프랑스 업체들한테 미안하지만 우리도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 엄살이긴 한데요.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 3가 심각하게 위협이 된다는 거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재밌는 에피소드는 벤츠가 자율주행 기능을 원래 작년에 사용했는데 원래 내놓으려고 했던 건 2017년 S 클래스입니다. 근데 2015년에
테슬라, 현대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상용을 해요. 현대 자율주행 상용 상당히 빨랐고요. 외국 언론도 관심 상당히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벤츠가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2016년에 E 클래스로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벤츠 담당자가 야 S가 B야, E가 아닌데 우리가 걔네 때문에 꼬였어. 뭐 이런 그래서 자동차사가 완전 자율주행까지 변화를 안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생업체들의 도전이기 때문에 그 원래 계획이 자꾸 지금 수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버가 이제 시가총액이 80조를 돌파했는데 요거를 한번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밀레니엄 세대의 10%가 차를 팔거나 차를 사고 있지 않다니까. 우버가 너무 좋아서. 이미 그런 시장의 변화가 시작이 됐다라는 걸 저희가 한번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중국의 알리바바죠. 윈OS는 뭐 안드로이드랑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로 냉장고에 들어오고 스마트폰도 만드는 건데요. 그걸 가지고서 자동차에 집어넣습니다. 헤드유닛에 집어넣고서 알리바바 사이트에서 차도 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얻어지는 정보들을 모아서 정비 주유 새 차를 알리바바 사이트에서 합니다. IT사 중심의 새로운 자동차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요타 변화가 요즘 상당히 빠릅니다. 도요타는 아까 블록체인 말씀드렸는데 네이버 클로바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어요. 상당히 빠릅니다. 정확하게는 라임의 클로바지만 도요타의 도요타 키오 사장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게 영도요타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뭐 현대, 기아, 벤츠, BMW, 그다음에 일본에서 도요타, 혼다에서 장년층, 그다음에 청년층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도요타가 그걸 바꾸고 있습니다. 영도요타. 그래서 그릴 육각형으로 바꿔가지고 젊은 층에게 어필하고 젊은 층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IT 기술을 도입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손정희 회장이 우리의 다음 목표는 도요타다. 살짝 도발성 발언을 하면서 이 둘 간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고 그래서 도요타의 IT 진출은 상당히 좀 빠른 상황입니다. 이거는 지금 도요타가 내놓은 마이크로소프트랑 협력해서 만든 도요타 커넥티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들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도요타 이동성 서비스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택시 때문에 승차 공유를 허용을 안 하는데 잘못하면 다 뺏깁니다. 우버도 다 뺏길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처럼 디디 출신 같은 업체를 뭐 플러스를 키우든 누굴 키우든 키워줄 필요가 좀 있는 부분이고요. 라인의 클로바도 블록체인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요새 자동차 쪽에는 어디 가든지 이스라엘 벤처들이 하나씩 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차량용 스타트업 부분을 좀 많이 육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 차량용 스타트업, 차량용 소프트웨어, 차량용 통신 부분은 미래부와 산자부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산자부는 이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야. 미래부는 자동차니까 아니야.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잘 만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자동차의 네트워크를 의무장착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책을 지지하고 그게 빨리 가서 국내에서도 여러 서비스의 활성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예인데요. 뭐 주차장 공유, 광고, 정비, 주유, 세차 이런 부분이 초기 투자액이 100만 달러가 넘습니다.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주유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허용이 안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좀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 관련 신생 스타트업이 많다 그런 거 있었고요. 네, 이게 투자자들입니다. 저기 보니까 그 스파코사라는 업체 하나 있던데 위치기반 서비스하는 업체 나와서 상 받아가는 업체죠. 이게 우리나라 처음에 이제 SBS에서 이걸 방송에서 찾아왔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방송이 될까 싶었어요. 그렇게 업체들이 많은가. 근데 우리나라에도 자생적으로 커가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카바조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구매할 때 정비사가 동행해서 하나하나 봐줘요. 분명히 우리나라 중고차 산업에 거품이 있기 때문에 가는 부분이에요. 여기 슈카TV라는 업체는 요새 어떤 걸 하냐면 중고차를 판매하는데 전문가가 하나하나 이건 어떻죠, 이건 어떻죠, 이건 어떻죠 그 방송으로 한 30분 정도 시간 동안 그 중고차를 분석해 가면서 판매합니다.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믿음과 신뢰를 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4차 산업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여러 업체들이 쭉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업체들 모여서 발표를 좀 시키고 싶은데 아직 못했어요. 1년 지났으니까 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엔 저희가 잠깐 이런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완전 자율주행이 와서 그런 변화되는 상상 모습을 봤는데 정말 그렇게 갈 거냐? 거기에 문제가 없냐 이런 거죠. 첫 번째 문제는 뭐가 있냐면 수동 변속보다 자동 변속이 문제가 많다는 건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수동 운전하시는 분 한번 손을 한번, 자동 운전하시는 분 한번, 거의 다 자동입니다. 이게 인간의 운전 능력이 퇴화가 돼요. 자율주행이 퇴화되면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동영상 하나 보고 갈까요? 유튜브 촬영하니까 오늘 2개를 보고 있어요. 왜 얘기할까 한번 들어주세요. 네, 드라마에서 볼보 광고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자동임금제동이라는 보행자를 인식해서 서는 이런 부분인데요. 마을 아차라는 비밀이 있었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Cuidado. Sí, aquí vemos. 죄송합니다. 잠이 확 깨시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볼보의 2가지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요 영상에 대해서 볼보의 공식적인 해명은 뭐냐면 자동임금제동이 차를 인식해서 서는 거에서 사람을 인식해서 서는 기술로 발전해 왔는데 이 차는 직원의 실수로 사람을 인식하는 기능이 없는 차가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저희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벤츠 피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벤츠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잘 주차하다가 사고 나는 거 혹시 보셨나요? 영업사원이 괜찮은데 갔다가 부딪히는데요. 네. 날이 밝은 날 센서가 잘 동작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특정 조건에서만 잘 되는 걸 모든 조건에서 잘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깜깜한데 센서 오작동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나온 이 AEB라는 부분도 리콜 사태가 여러 번 있었어요. 금속 펜스나 가드를 오인해서 가다가 그냥 고속도로 그냥 씁니다. 또 원래 이걸 만든 게 전방 추돌이 교통사고의 40%이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는데 엉뚱하게 갑자기 서요. 뒤에서 받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부분은 뭐냐면 기술은 완전하지 않아요. 기술은 완전하지 않고요. 그 기술이 동작할 수 있는 범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범위를 일반 사용자가 인식해서 나눠 쓰기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테슬라 사태와 비슷한 영향도 자율주행을 처음 쓰면 엄청나게 벌벌 떨면서 진짜 타고 핸들 거의 뭐 손 대고 가는데 한 2달 정도 지나면 그 긴장감이 다 풀려버린대요. 그러면서 손을 놓고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지금 미국 닛자에서 NCTS에서 얘기하는 거는 레벨 3로 빨리 가야겠다. 레벨 3로 가면 그런 부분 레벨 3로 가서 자동차 중심으로 가야 사고가 줄어들기 때문에 뭐 빨리 가겠다.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작년 그 자동차 부품 연구 유시복 박사님이 이런 거 분석해서 발표하신 게 있는데요. 저도 그때 들은 거 가서 보시면 상당히 재미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JD 파워가 자율주행 신뢰도를 조사했는데요. 작년보다 G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가 자율주행에 대한 신뢰도가 11%나 떨어졌습니다. 지금 불신자가 증가한 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테슬라 사고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지금 보는 부분은 막는 요인들을 잠깐 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주문형 교통 서비스가 올 것입니다. 주문형 교통 서비스가 되면 차가 10% 20%로 줄어드는데 자동차사가 이걸 만들 거냐라는 의견과 테슬라나 신생업체들이 오기 때문에 자동차사가 변할 수밖에 없다는 두 의견이 있고요. 분명한 건 뭐냐면 신생업체의 도전으로 자동차사의 전략이 바뀌고 있습니다. 균형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 균형 포인트가 사라지고 있고요. 거기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모든 나라의 자동차사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중국이 이제 2020년 되면 목표량이 5천만 대, 6천만 대 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뭐 7,500만 대에서 8,500만 대이거든요.
스마트폰 조선 철강에서 있었던 균형 파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다음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동차사가 진화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여기에 신생업체 도전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2025년쯤이면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될 거라고 보지만 이게 더 딜레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문형 교통 서비스에서 한번 요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버를 타면, 외국에 가서 우버를 타면, 그래서 국내에서 못 타서 외국에서 타면 어떻게 되냐면 뭐 가끔 문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너 한국에서 왔니? 내가 케이팝을 틀어주기도 하고요. 엄청나게 친절하게 서비스를 해주고 참 깨끗해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소카의 문제점 중에 하나를 뭐를 듣죠? 남이 타고 나서 지저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은 안 지저분할 수도 있어도 담배 피우고 나서 담배 냄새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요게 공유 차량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 우버에서 운전자가 사라지면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장벽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보 및 관리 서비스가 필요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프리미엄 서비스와 일반 공유가 나눠질 수밖에 없다. 벤츠가 얘기하는 부분이나 뭐 포치진이 얘기하는 부분에 저희가 한번 참고를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해야 될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것만 적었습니다. 지금 서비스의 하향 평준화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요. 작년에 이제 저 방송에 갔다가 박배열 원장님을 뵀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현대차가 잘 가도록 하는 게 차선책이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현대차가 잘한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근데 다른 회사로 가보면 르노, 삼성이나 GM 쪽은 지금 연구 생산 판매에서 연구 중이고 생산 중이고 판매 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 부분이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외제차, 수입차 같은 경우에 서비스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팩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의 단계를 올려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동차에서는 이제 소비자 운동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 법 제도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고요. 바꾸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술적으로는 요 승차 공유와 차량 네트워크 장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차 공유를 빨리 허용을 해서 정말로 이 이동성 서비스를 좀 가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가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멀티모달 트랜스포테이션 복합교통 서비스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서 끝나고 국민대까지 간다 그러면 지금 국내 내비게이션은 지하철 버스나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차를 타고 갈 때 2개밖에 안 되는데 이걸 연결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해화역까지 지하철을 가고 거기에 택시나 우버를 불러놨다 타고 가는 서비스가 가는데, 이 복합교통 서비스가 생각은 쉬워요. 근데 실행하려면 어렵습니다. 서울시가 좀 검토하고 있는데 복합교통 서비스가 전 세계에서 2016년부터 성장을 해요. 그게 왜냐하면 승차 공유 서비스가 성장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가지 않으면 지금 좀 위험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차량 네트워크를 좀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빨리 가면 그런 부분에서 차량의 정보들을 모아서 새로운 융합 서비스를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차량 클라우드나 융합 서비스,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스타트업 분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으로 보고요. 협력 및 융합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6시가 됐네요.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한 4차 산업혁명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우리나라가 약간 뒤쳐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들을 빨리 따라가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스타트업들을 많이 성장시켜서 스몰 비즈니스를 많이 만들어내고, 개인 취향에 맞는 스몰 비즈니스를 많이 만들어내고 기존 산업의 흐름을 바꿔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이 바뀌어야 혁명이죠. 산업이 안 바뀌면 그게 무슨 혁명입니까? 그래서 그런 소비자 중심의 시장 변화를 가야 되고요. 주요 키워드는 뭐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로봇 바이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역시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개인화,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 작은 소비자 그룹을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개인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 저희가 이제 정보의 평등성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해도 이거는 충분히 바뀔 수가 있고요. 그런 미래의 바뀜은 자동차사가 조절할 것도 아니고 신생업체들이 조절할 것도 아니고, 그거는 소비자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소비자가 만들어가는 미래를 저희가 이제 바라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요 분이 그린 그림을 발표해서 가끔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규모의 경제, 5대 메이저 부분이 나오고요. 미래 이동성, 신규 업체 진입 및 경쟁의 변화 나타나고 있고요. 도시 이동성의 변화가 제일 큰 변화입니다. 주 시사점은 소비자 중심의 시장 변화와 서비스 시장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 서비스하고 승차 공유 이런 부분을 또 이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